자,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가지급금 문제죠.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부족분을 추가로 줬다라는 건 요거는 얘가 10만 원에다가 13,000원까지 더한 걸 쓰고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출장비로 쓴 금액은 11만 3천 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가 출장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그죠? 여비교통비. 예, 차변에 800번대죠. 영업판매사원이니까. 여비교통비는 11만 3천 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나간 게 13,000원이니까 대변의 현금은 13,000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임시계정이죠. 그럼 임시계정은 우리가 원인 같은 게 밝혀지거나 기말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는 거. 그럼 지금 빵꾸 원이 나요. 가지급금. 대변에 가죠. 대변에. 맞죠? 대변에 빵꾸 나니까 대변으로 임시계정을 항상 마지막에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죠? 물론 위치를 알고 계신다면 바로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대변에 빵꾸하다고 항상 우리가 장부에서 제거하니까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금액으로 없애야 돼요. 그럼 우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가지급금 10만 원이 날라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거래처 김철수. 네, 요거 걸어 주셔야 돼요. 이게 교재 아마 400페이지인가요? 400페이지 아마 채권 채무, 아니 그 가지급금에 대한 거 말고 그 교재 400페이지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교재 400페이지인가? 맞네요.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슬프다. 400페이지. 교재 400페이지 가주세요. 교재 페이지를 외우고 있는 게 슬프다고요, 제가. 자, 400페이지 가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 잊어버리셨으면 외우셔야 되거든요. 400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부엉이 있죠, 부엉이. 그 부엉이 제목 보시면 400페이지. 부엉이 제목 보시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딱 보면 채권하고 채무예요. 반드시인데 여기에서 보통 예금은 거래처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 시험에서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안 걸려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 계정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요 아까 우리 부도엄과 수표 있죠. 채권 계정에 여기 보통 예금 지워주시고 여기에다가 부도엄과 수표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부도엄과 수표. 부도엄과 수표. 얘네들은 채권 채무 계정이거든요. 얘네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외워주시는데 대부분 배우셨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꼭 거래처 걸려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요. 가수금은 거래처? 일반적으로 모르죠. 왜냐면 처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들어왔을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잘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가지급금은 아마 여러분들 교재가 50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가지급금이. 교재 50페이지 맞나? 맞아요. 50페이지에 가지급금이 있어요. 진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보니까 여러분 가지급금 계정과 모르시지 않다만요.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돈 나갔는데 계정 과목 잠시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페이지만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은 페이지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페이지 적어달라라는 건 내가 애매하게 맞았거나 아예 틀렸거나 하셨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은 별표예요. 출제 엄청나게 합니다. 동그라미 7번 있죠. 1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은 별표예요. 별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얘입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회계 1급하고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차이 나는 게 많이 진짜 없어요, 일반적인 비율.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구분하는 거 출제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거의 좀 틀리시는 파트예요. 주로 이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개정 과목 두 개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PPT는 31번이라고 되네, 31번. 자, 설명 좀 해보자.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여러분,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내가 벌어들인 게 있으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 세율이라는 거 곱해서 세금을 내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여기 화면 좀 보시면. 자, 여기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은행이 갑한테 이자를 100원을 줍니다. 자, 100원을 주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급자가 되겠죠? 소득을 지금 은행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은행이 지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이 받는 자가 되겠죠. 소득을 받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세금은 소득을 받는 자가 내는 게 맞죠? 그죠? 세금이라는 건 받는 자가 내야 되니까 요 갑이라는 자가 원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세금 100원을 다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야 될 세금이 1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4%라고 가정을 하면 갑은 이자 100원에 14%인 14원을 세무서에 원칙적으로 갖다 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갖다 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갑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죠. 회사로부터 월급 받으시는 소득자 받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보고 나라에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잘. 안 낼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왜 세금을 왜 내가 내? 맞죠? 이런 생각도 가지실 거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가 갑과 같이 은행에 이자를 받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죠.
근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많이 쳐줘봤자 몇십만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몇 천만 명을 몇 십만 명 또는 몇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상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의 효율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로로 쓰러지겠죠, 여러분들. 과로로 쓰러질 거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하냐면 요 은행 있죠, 지급자. 지급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급자한테 우리가 이자 소득은 14%라고 했죠. 그래서 14% 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급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급자한테 야, 네가 갑한테 원래 100원 줘야 되는데 100원 주지 말고 갑이 내야 될 세금을 14원 떼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14원 떼고 86원만 주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86원만 갑한테 주고 14원을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원을 보관하고 있을 때 얘를 원천징수 한다라고 표현하죠. 여기.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미 했었지만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었을 경우 우리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분계를 끊는 건 언제자 분계냐면 요 날짜 분계 끊어 지금 요 날짜 이자를 주는 날 분계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이제 갑 입장이에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 이자 86원은 이자 수익인 거죠. 그죠? 이자 수익인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86원만 적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나는 주주한테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는 거고 주주한테 가장 유용한 정보는 수익하고 비용의 전체 발생액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원래 이자 수익이 총 100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은 총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지 86원만 딸랑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려고? 나한테 알려줄 건 분계 안 해도 돼요.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투자자.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총 100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은 86원만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냐면 차변에. 그럼 차변에 생각해 보시면 갑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14원 뜯겼죠. 뜯겼죠. 그럼 우리가 법인세는 좀 이따 이제 다음 PPT 파트에서 할 거지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요. 나중에 세무 1급 올라오시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낸 거죠. 지금이 이제 7월 1일이다 라면 7월 1일 먼저 낸 거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그죠? 먼저 낸 거니까 그건 우리가 먼저 낸 세금이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이 선납세금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신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거든요. 먼저 낸 세금만큼. 이렇게 되시겠어요? 분께 이렇게 끊고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꼭 줘요. 그렇죠? 또는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자산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낸 걸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선납세금 개정 과목 쓰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예수금. 그러면 이제 이제 은행 입장, 지급자 입장이에요. 은행.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은 총 주주한테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총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해서 100원 적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주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자산부채 자본보다는 수익 비용이 좀 더 관심이 많아요.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이 회사가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이익 잘 내는 회사들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 부채 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실제로 돈은 86원 나갔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4원 뗀 건 제3자인 갑이 내야 될 세금을 띈 거잖아요. 맞죠? 띄었을 때는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금이라 불러 부채. 예수금 미리 받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예수금 예약하다 할 때 예자 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일단 늘은 거죠. 보관하고 있을 때만큼은. 늘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 낼 때 그때 부채 예수금이 줄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출제를 가장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떤 거 출제하냐면 요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것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연합세액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해보자. 출제가 1번이 훨씬 많이 돼. 1번이 이 원천인수요. 2번은 가끔 출제하죠. 잊을만 하면. 자, 그럼 중간연합은 뭐냐? 중간연합은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걸 중간연합이다라고 해요.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거.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세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요. 그럼 우리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 기간의 중간이면 반기잖아요. 맞죠? 그 반기 중에 앞반기를 우리가 중간연합 기간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세금을 우리가 미리 납부하는 거 우리가 중간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온 회사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보니까 회사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내야 될 법인세는 100원이었대요. 물론 이 100원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될 거 포함해서 100원인데 나중에 이제 세무일급 올라오시면 중간연합 법인은 무조건 해야 돼.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중간연합.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요. 미리 중간연합으로 30원 낸 거예요. 그럼 30원 내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내면 돼요? 70원 더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뭘 출제하냐면 요 중간연합세액 30원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8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일단 무시하시고. 그죠? 그럼 중간연합세액 30원을 납부했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중간연합세액은 이렇게 출제해요, 우리 시험은. 이 중간연합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출제해요. 무조건이 무조건. 물론 분계 회계에서 회계 법인세 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30원은 원래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걸 미리 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말은 선납세금이란 자산 처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잡고 대변에 현금 등 잡으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네. 자, 그랬다가 이제 12월 31일 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출제 많이 합니다. 요거 12월 31일 결산이요. 결산에 이거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결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해야죠. 그럼 이때 법인세가 총 얼마인지 보고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12월 31일 날 총 내야 될 법인세는 100원이라고 알려줘야지. 나중에 어차피 70원만 내면 되니까 70원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 총 법인세 낼 건 얼마예요 라고 주주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는 총 100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70원이 아니라. 되세요? 이렇게. 근데 개정 과목이 법인세 비용이 아닙니다. 왜요? 법인세하고 법인세 관련된 지방소득세 합쳐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와 여기에 딸려진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붙어요. 나중에 이제 세무일급 올라오시면 그런 걸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법인세 이외에 여러 가지 세금 등. 그렇죠? 그래서 100원. 근데 이미 얼마는 있어, 먼저 낸 게. 30원의 선납세금 있죠.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정리. 그렇죠?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대변에 70원 빵꾸 나죠. 그럼 이 70원은 우리가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잖아요. 맞죠? 이때 개정 과목은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그렇죠? 요거 12월 30일 분기 잘 내요. 우리 결산은 나올 때마다 암기. 이렇게요. 자, 근데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계 1급에서 결산은 다시 어떤 결산하고 어떤 결산이 있어요? 수동과 자동 있죠.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예외가 뭐예요? 수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이 예외. 수동이요? 자동이 예외, 자동이 예외 6가지, 총 6가지. 그 6가지를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했죠? 이거 하고 미술치료 갈 거예요.
자동 결산이 예외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자동 결산은 쉬워요. 입력하는 방법이. 차변 대변 우리가 직접 안 끊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금액만 딸랑 넣으면 되죠. 얘가 대표적인 자동 결산이에요. 우리 자동 결산이 뭐예요? 그죠? 자동 결산이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는 걸 자동 결산이다라고 불러요. 일반 점표 입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동 결산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여기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 입력 그냥 12월 31일자로 분개하는 거고요. 그렇죠? 차라리 분개하는 것보다 금액 입력하고 끝내버리기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납세금 12월 31일에 대체하는 분개를 끊는 게 자동 결산이다라고 해요. 물론 수동 결산도 가능. 얘를 자동 결산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가요. 결산 자료 입력을 가셔가지고 선납세금이라고 조회를 하죠. 선납세금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선납세금 금액이 떠요. 선납세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여기 PPT에 가지고 온 건 선납세금이 30만 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안 줄 때도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선납세금은 조회해서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선납세금 기존에 방금은 우리 30원 있었잖아요. 그걸 안 준다니까요. 어렵게 내면. 했죠? 그러면 자동 결산 가셔가지고 선납세금 검색하시면 이게 12월 31일자에 선납세금 금액이 30만 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했죠? 근데 주의하실 건 요 선납세금 금액을 반드시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꼭. 자동 결산 끊으시는 분 이걸 잘 안 하세요. 반드시 오른쪽에다가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 30만 원을 대변으로 없애는 분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암기. 자, 그리고 여기 가로 2번은 추가 계상액이라고 돼. 추가 계상액. 이 추가 계상액이 추가로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료 따지면 70원 얘기하는 70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정 과목으로 따지면 이 추가 계상액에는 미지급 세금과 같은 금액 입력하는 미지급 세금 금액 입력하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처음 보세요? 왜? 이거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죠. 외워주시기만. 요거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갑니다. 자동 결산 꼭 외워주시길. 자, 자동 결산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가 570 몇 페이지인가? 500 어디 갔어? 네, 586페이지네. 586페이지. 586페이지 가시죠. 자, 586페이지 맨 아래 그 네모 1번 자동결산 정리사항 보이세요? 맨 아래 네모 1번 자동결산 정리사항 별표 치시고. 자, 그러면 자동결산 정리사항은 뭐냐? 자, 두 번째 줄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 밑줄 치시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일단 메뉴 자체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요. 얘는 자동결산은요. 그리고 금액을 입력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F3번 점표 추가 키를 이용해 밑줄 치시고. 근데 여러분들 좀 적어주세요. 거기 방금 우리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친 F3번 점표 추가 키 이용 있죠? 여기에다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뒤에 클릭.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뭐라고 해야지? 좀 약간 좀 유식한 용어 써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할게요. 그냥 우리가 먼저 유식만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입력. 그래도 유식한 용어 없나? 자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입력. 다 하고 난 다음에 클릭. 자동 결산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클릭. 자동 결산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클릭. 자, 여기 보실게요. 무슨 말이냐? 이 화면 보시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있죠. 여러분, 1시 방향에. 그죠? 여기를 가가지고요. 우리가 요 1월 달부터 12월 달로 기간 세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녹색 있죠?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자동 결산이에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동 결산이 한 문제 이상 거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수동 결산을 먼저 해요, 자동 결산을 먼저 해요. 근데 수동을 먼저 하는 말이에요.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나중에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동 결산이 3문제고 자동 결산이 2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는 거고 2문제는 여기서 일단 2개를 다 입력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누르지 마세요. 지금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1시 방향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지 하나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고 하나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결산은 다 하고 마지막에 클릭하시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다시 286페이지로 와서 자, 그럼 우리 자동 결산 정리사항이 딱 보시면 6개 있죠, 6개. 이 6개를 잘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어디에 밑줄 쳐주시냐면 동그라미 1번에 재고자산 계정의 정리라고 있죠. 얘 지워주시고 좀 문구를 바꿀게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거든요. 재고자산 계정의 정리를 지워주시고요. 바꿔서 적어주세요. 제가 고치는 문장으로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 그래서 우리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 있죠. 뭐 원재료, 상품, 제품 이런 금액 주잖아요. 그 입력하는 게 첫 번째 자동 결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자산 계정의 동그라미 2번. 대손충당금 설정 밑줄 치시고. 대손충당금 설정도 자동 결산입니다.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6가지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밑줄 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밑줄 치고. 3, 4번은 근데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총 5가지라고도 표현해요. 어차피 3, 4번은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의 동그라미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법인세 등 설정 있죠, 여러분들. 가로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에 소득세 안 나오니까 법인세 밑줄 등 설정의 밑줄. 이게 뭐냐? 우리 선납세금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법인세 등 설정이다라고 표현해요. 방금 했던 거 있죠? 이 6가지를 잘 암기해 주세요. 꼭 이 6가지가 아니면 다 수동 결산이에요. 12월 31일자 차변되면 끊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아까 유인물 7페이지 있죠? 유인물 7페이지로 가볼게요. 7페이지래. 7번, 1페이지 7번. 유인물 아까 우리 그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이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자, 일단 차근차근 해석하면 7번. 자, 여러분들 우리 정기예금에
만기가 돼가지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죠. 그래서 일단 그럼 여러분들 정기예금 계좌가 만기가 되면 잔액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있던 게 빵원 되죠, 빵원. 그럼 정기예금을 1,000만 원 줄여야 되겠죠, 대변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3월 2일자에 대변의 정기예금을 1,000만 원 까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까는지 되시겠죠?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정기예금 원금 찾는 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금. 원금은 이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냈던 걸 돌려받는 거니까 정기예금의 원금을 찾는 거 자체는 이자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통예금 계좌로 1,086만 원 들어왔죠, 지금. 여기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14만 원 차감한. 그럼 이 1,086만 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냐면 원금 1,000만 원 있죠. 원금 1,0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자가 그럼 이자 받은 게 86만 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이자 86만 원은 얼마를 떼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세금 14만 원 떼고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떼고가 아니라 난 떼인 거죠. 떼이고. 그렇죠? 떼는 건 지급자가 떼는 거고. 소득자는 떼이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14만 원 떼인 거 있잖아요. 원천징수 여기. 녹색으로 하면 여기 원천징수세액 14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14만 원. 14만 원 여기 자산으로 처리할 것. 요 말이 선납세금 잡으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 14만 원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데 미리 낸 거잖아요. 뜯겼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국민은행이 갖다 내는 거지만 그건 내 돈 가지고 갖다 내는 거지. 국민은행은 대리납부만 하는 거야. 대리납부만.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원이 내가 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자 수익 돈 들어온 86만 원만 알려줘요? 아니죠. 총 이자는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맞죠? 총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인데 14만 원 떼이고 86만 원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보고해 줘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라는 자산 늘리라는 얘기죠. 차변에 선납세금 14만 원 잡으란 얘기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1,086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잡으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 교재 가서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 자, 교재는 잠시만 몇 페이지지?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맨 아래에 선납세금 있을 거예요. 50페이지에 맨 아래에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선납세금 별표 치시고 50페이지 맨 아래 선납세금에 별표 치시고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원천징수 및 중간 예납에 밑주시고 원천징수 및 중간 예납에 밑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법인세를 납부 밑주고 미리 법인세를 납부. 요게 선납세금 쓰라는 뜻이에요. 알죠?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대가로 있죠. 선납세금의 세 번째 대가로의 법인세 비용 확정이라고 해서 법인세 비용 확정? 거기다가 자동결산이라고 주시고 여기 법인세 비용 확정 대가로 세 번째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법인세 비용 확정 여기에다가 자동결산이라고 적어주시고 598페이지라고 죠. 598페이지. 598페이지에 자동결산으로 입력하는 게 있고 50페이지에 있는 건 수동결산 분계예요. 수동결산 분계. 맞죠? 그러니까 둘 중에 택 1이지 둘 다 끊으시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50페이지 수동결산 끊으시던지 598페이지 가셔서 자동결산 끊으시던지 하나 하셔야 돼. 하나. 택 1이에요. 택 1. 꼭 기억하시고 자 8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8번까지만. 자 8번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8번은 좀 주의하실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8번은 여러분들 장부조회가 좀 필요해요. 장부조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대손이 확정되면 뭐부터 먼저 상계해요? 대손이 확정되면. 그래서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상기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대손충당금이 기존에 얼마가 있는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세무이금은 되게 좋아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떤 장부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일명 합잔이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가 일정 시점 있죠.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조회하는 장부예요.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조회하는 장부.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조회하는 장부가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쓰이거든요. 일반적 법력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8번 별표 치시고. 별표 치는 것들은 진짜 잘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동그라미 8번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잔액은 있어야 될 곳 보시면 돼요. 본래 계정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잠깐 해볼게요. 일단 자 여기 여러분 외상매출금 지금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못 받게 됐죠. 맞죠? 그럼 채권을 까야죠. 우리 못 받아도 채권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3월 3일자로 일단 외상매출금을 까야 돼. 2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안 줬죠. 맞죠? 우리 대손충당금은 채권 중에서 우리 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 3일자 시점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에 대한 잔액을 조회하세요 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씩 그 거래처 원장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거래처 원장 공공상사라는 거래처 나왔거든요. 아니 우리 대손을 예상할 때는 모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싸잡아서 예상하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대손만 예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3월 3일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3월 3일자 합장 갑니다. 자, 가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대손충당금을 찾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 대손충당금을 검색을 하시면 얘가 될 거예요.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이 요놈 새끼입니다. 요놈 새끼.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잔액이라는 건 항상 지금 잔액이 맨 끄트머리 둘 다 있죠.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고. 근데 대손충당금은 채권이 자산이죠.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잔액이에요. 태생이.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여기 잔액이 대변에 잔액이 지금 16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여기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실 때는 본래 위치 쪽에 잔액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비용이면 눈동자를 왼쪽으로, 부채자본 수익이면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그렇죠? 자산을 빼는 놈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160만 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60만 원부터 먼저 까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변에 있는 놈을 까니까 차변으로 깝니다. 그래서 3월 3일자에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일단 채권 까고 못 받았으니까 갑니다. 이렇게. 까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이라고 치시면 여기 대손충당금이 모든 채권에 다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고란은 다 채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권 중에서 관련된 채권 걸어라 라는 거죠. 외상매출금 109번. 근데 160만 원까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60만 원까지만 깔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는 뭐로 처리해요? 나머지는 그게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개정 과목이 무조건 대손상각비예요? 아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어요. 어떨 때? 이 까인 채권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금이 아닌 채권이면 주된 영업활동의 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잡는 거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출제는 대여금으로 했었어. 대여금으로. 근데 지금은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 잡으시는 거고. 자,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또 여러분들 무조건 대손상각비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교재 48페이지로 갈까요? 48페이지 가시죠. 자, 교재 48페이지. 자, 48페이지에 가로 3번 대손의 발생 확정 있죠? 대손의 발생 확정. 맨 아래 48페이지 맨 아래. 자, 어디에 밑줄치시냐면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까지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서부터는 쭉 밑줄이 전부 다. 첫 번째 줄 끝에. 자,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우리 상계라는 건 분계로 따지면 반대편으로 까세요라는 게 분계에서 상계예요. 자,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인데 그 비용이 매출 채권이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고 그게 기타 채권이면 매출 채권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렇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손이 이제 확정이 되면 어떤 채권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죠? 제가 보니까 대손상각비 주로 쓰시더라 무조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적은 김에요. 여러분들 어디 아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자동 계산 할 때 할 거니까.